자, 이번 시간에는요, 기출문제 77회 이론풀이를 한번 천천히 해드려 볼게요. 네, 이론 문제 10개가 이게 배점상으로는 여러분이 30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별것이 아니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30점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면에서 이게 작은 점수가 아니다. 자, 1번 보시면 보통 1번 같은 데서 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질적 특성. 예. 회계정보 질적 특성 문제가 이론의 1번이나 2번에서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7회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회계의 주요 질적 특성 중에서 신뢰성의 하부 개념. 그래서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우자고 했는데, 신뢰성의 하위 질적 특성에는 표, 검, 중, 이렇게 세 가지로 외우잖아요. 앞자만 따가지고.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래서 답은 2번이 여기서는 답이 되는데요. 이 예측같이 포함해가지고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이 있죠, 여러분. 목적 적합성.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됩니다.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하위 질적 특성이다. 그러면 세 가지가 예, 뭐가 있었죠? 목적 적합성의 세 가지 외울 때 예피적이라고 외우죠. 예피적, 예피적. 예측같이 피드백같이 적시성. 그래서 이게 암기사항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론에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하기 때문에 예피적 표검중, 예피적은 목적 적합성, 표검중은 신뢰성이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 이거 예, 문제 많이 나올 수 있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경영 성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죠. 예, 여기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이다 그랬으니까 1번은 옳으니까 답이 아니고 2번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그렇죠? 우리가 매출액이라는 건 언제나 순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 매출액에서 세 가지를 빼줍니다.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다음 3번을 보시면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으로 계산한다.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꼭 외워두시라고 했죠. 상품 매출원가 공식 맞았습니다. 다음 4번. 단기 상품 매입액에는 매입 애누리와 매입 환출과 매입 운반비를 차감하여 순매입액을 계산한다. 그럴듯하게 썼습니다만은 여기 잘못된 부분이 있죠. 매입 운반비를 왜 차감합니까? 매입 운반비는 매입 원가에 포함되는 거예요. 매입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니까. 빼주는 것은 매입 할인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매입 운반비 자리에 매입 할인이라고 하면 맞아요. 매입 할인이라고 하면. 그래서 아까 보기 2번에서도 순매출액을 구할 때는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까지 세 가지를 차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4번 보기에서는 순매입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기 매입액이라는 것은 순매입액을 말하는 거예요. 순매입액을 구할 때도 총 매입액에서 매입애누리, 매입완출, 매입할인 이걸 뺀 게 순매입액. 근데 엉뚱하게 매입 운반비라는 걸 넣었기 때문에
4번이 여기서는 옳지 않다. 운반비는 매입 원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운반비는. 예, 그럼 이제 답은 4번이었고, 그 다음 문제 보세요. 주식에서 한공이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우리가 기계는 그 기계가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그 기계 가격에다가 기계를 운반해 오는데 들어가는 운반비, 하차비, 그 다음에 시운전 하는데 들어가는 시운전 비용까지 모두 원가에 포함합니다. 네, 그래서 자, 기계 구입대금 1,500, 설치비도 포함되고 기계 운송해 오는 비용도 포함하고 시운전하는 비용도 포함하고 다 더해야 되겠네요. 네. 근데 가끔 이 박스에다가 뭐를 하나 넣느냐면은 기계 장치 사용 중 수리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사용하다가 수리비 들어가는 것은 취득원가는 아니에요. 그거는 수선비고. 예, 이거는 지금 전부 보면은 네 가지가 다 사용하기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용하기 전에 설치하는 과정에 다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이건 네 개는 다 더해야 됩니다. 800만 원이 되겠다. 아니, 1,500, 1,595만 원에서 1,500, 1,595만 원에다가 1,600에다가 1,630만 원이네요. 4번이죠. 네, 더하시면 되는 거. 다음 문제 보세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은 현금을 포함한 현금 대용 증권에다가 보통예금, 당좌예금 포함한 금융자산인데 금융자산은 취득 시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까지 현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까지. 자, 보통예금 현금이죠. 현금이 아니라 현금성 자산이죠. 당좌예금도 현금성 자산이. 3번이 아니다. 입니다. 4개월이라고 했죠. 3개월까지. 3개월이면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다. 그러면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4번 타인이 발행한 수표. 이거는 현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다. 다음에 5번을 보시면은 25년 손익계산서상의 이자 비용은 50만 원인데요. 24년과 25년 재무상태표 관련 계정이 다음과 같을 때 25년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 비용은 얼마냐? 아, 좀 당황스럽죠? 이런 문제. 네,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 비용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년도 말에 24년 말이 전년도 말에 미지급 이자라는 거예요. 미지급 이자라는 건 전년도 말로 봤을 때 전년도의 이자인데 그 지급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올해 지급했겠죠. 예, 여기서 25년도에 지급한 이자 비용을 얼마냐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익계산서에는 5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손익계산서라는 건 뭐예요? 현금 기준이 아니라 발생 기준이잖아요. 발생 기준. 예, 발생 기준. 그러니까 현금으로 실제 지급한 이자 비용하고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자 비용하고는 다릅니다. 예, 미지급 비용 때문에 그래요. 그 미지급 비용 때문에. 자, 그러면 24년도 여러분 미지급 이자가 미지급 비용이잖아요. 이거는 25년도에 지급됐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50만 원에다가 이건 플러스해야 돼. 지급된 거니까. 현금 기준으로 따져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 25년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년 말에 미지급 이자라는 것은 당기에 여기 발생해가지고 여기에 손익에 반영은 했는데 실제로 아직 지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26년에 현금 지급할 거예요. 요 13만 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빼줘야 돼요. 자, 그러면 발생 기준으로 표시된 50만 원에다가 15만 원은 더하고, 15만 원 전기말 미지급 비용은 더하고 단기말 미지급 비용은 빼주면 된다 이거예요. 13만 원은. 예. 그러면 이제 더하는 게 2만 원 많으니까 52만 원이 여기서는 현금 지급한 단기에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 비용은 52만 원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50만 원에다가 15만 원은 전기말 미지급 비용은 더하고 단기말 미지급 비용은 빼주는 거죠. 네. 자, 요 문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77회에 나왔는데요. 77회뿐 아니라 어디에선가 몇 회 차에선가도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문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아, 이거 현금으로 나간 이자 비용을 어떻게 아느냐? 지금 알려드렸죠. 발생주의로 계산한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자 비용에다가 관련된 개념 과목이 이제 미지급 비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미지급 이자라고 했지만 이게 미지급 비용이나 마찬가지예요. 전기 말 거는 단기에 지급한 거니까 더해주고 단기 말 거는 내년에 지급할 거니까 빼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현금 단기에 지급된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 지급 기준으로 이자 비용을 계산하면 52만 원이고 발생주의로 이자 비용을 계산하면 여기서 50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문제 질문은 현금 기준으로 물었으니까 답은 3번이다. 네, 5번 문제가 77회에서 조금 특이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출제가 뜸하게 나오는 문제가 갑자기 나오면 문제를 풀면서 이런 문제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하면서 어렵다라고 문제가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뭐 이게 이거 여러분 이거 틀렸다고 해도 3점이잖아요. 3점. 3점 때문에 나머지 쉬운 문제에서 덜덜덜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 볼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업무 일지 일부입니다. 가와 나를 회계 처리할 때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뭐 이 정도는 쉽지 않을까요? 네, 업무 일지인데 가번의 내용은 정기 간행물의 구독료 지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도서 인쇄비겠죠? 그 다음에 나번은 여기 업무 내용에 2번에 있는 내용인데 영업부 직원 서비스 능력 향상 교육이에요. 그러면 교육훈련비로 개정 과목 잡으면 되죠. 예. 자, 간행물 구독료, 뭐 신문 구독료, 이거 도서 인쇄비입니다. 그래서 가번은 도서 인쇄비, 나번은 교육훈련비로 개정 과목을 분류하면 된다. 해서 3번이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7번을 보시면은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5년 12월 31일 결산 시 회계 처리로 오른 것은 결산 문제가 나왔죠? 어떤 결산인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소모품 문제 나왔네요. 소모품. 네, 아까 앞에서 76회에서인가요? 네. 소모품을 모두 자산 처리해 75회인가? 모두 자산 처리했고 알려준 게 재고 금액만 알려줘가지고 시산표에서 조회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네. 자, 그와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산 시 소모품. 자, 25년 5월 1일 날 소모품을 1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구입한 소모품을 전액 자산으로 처리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자산으로 얼마 처리했는지 이게 금액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100만 원. 그러니까 뭐 조회하고 말 거 없어요. 숫자가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100만 원에 구입해가지고 5월 달에 자산 잡아놨어요. 그리고 12월 31일 날 소모품 미사용액을 조사했더니 창고에 가서 조사했더니 20만 원어치만 재고로 남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100만 원에서 20만 원 남아 있는 걸 뺀 나머지 80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해야죠. 아까 그 문제, 우리 시산표 조회에서 했던 그 문제하고 이 형식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80만 원을 비용 처리하는 분계를 찾으면 돼요. 답이 4번에 보이죠? 차변의 소모품비 비용 발생 80만 원, 대변의 소모품 자산에서 80만 원 감소. 그래서 취득 시, 그러니까 구입 시 자산 잡았다 소모품을, 그러면 결산 때는 비용 처리하는 분계를 해야 돼요. 비용 처리. 반대로 구입 시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결산 때는 자산 처리하는 분계를 해야 돼요. 사변에 소모품이 온다 이 말이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구입 시 자산 잡았으니까 결산 때는 비용 처리해야죠. 얼마치를 비용 처리할까요? 사용한 거를 비용 처리해야죠. 그래서 주어진 숫자에서 사용 금액을 여러분이 계산해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었습니다. 네, 8번부터는 이제 부가세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하여 잘못 설명하는 사람은 누구냐? 네, 부가가치세 특징에 이제 전단계 세액공제법, 그 다음에 간접세다,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무엇을 말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소비주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영세율 제도를 두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세율은 소비주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고, 면세는 뭘 구현하기 위한 것이죠? 면세의 목적은 뭐냐면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은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만약에 라면을 하나 사 먹는데 라면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누구나 공평하게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만약에 라면에 부가가치세가 만약에 1,000원이 붙어 있다면은 월 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도 라면 하나 살 때 1,000원만 부가세를 내면 돼요. 자, 월 소득이 20만 원인 사람도 라면 하나를 살 때 부가세를 1,000원을 똑같이 낸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 부가가치세의 그 역진성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이라 하는 것은 이 소득에 좀 비례해서 우리가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부가가치세는 그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라면 같은 거에는 이제 과세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제 기초생활 농산물 같은 거, 뭐 쌀이라든지 김치 담글 때 쓰는 배추라든지 무라든가 뭐 깨라든가 이런 기초식품에 관한 것은 아예 그러면 세금을 없애주자. 세금을 없애주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이 있죠. 그래서 그게 국민들은 뭐 면세 주는지 군인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죠. 예. 특별히 이제 공무원 중에서도 우리가 군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 군인에게 주어진 하나의 복지 혜택. 자, 그래서 여러분 영세율은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고 면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해설은 맞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에 해당한다. 이게 틀렸네요. 잘못 설명하는 사람이 현진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요, 아주 대표적인 간접세입니다. 직접세가 아니고 아주 대표적인 간접세가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네.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죠.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납세할 의무가 있고, 담세자,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최종 소비자, 중간 소비자도 부담 안 해요. 최종 소비자. 중간 소비자라는 것은 도매상, 소매상 이런 사업자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도 실제로 부담하는 거 없어요. 왜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나머지만 내기 때문에. 하지만 담세자, 마지막 소비자는 자기가 부담했죠. 예, 라면 먹으면서 내가 부가세 부담했단 말이에요. 근데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소비자가 부가가치세의 담세자가 되는 것이죠. 간접세입니다. 그래서 현진이가 답이었어요. 다음 동현이는요. 간접세라서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달라. 그렇죠. 동현이 설명이 맞았고. 그 다음 네 번째 사람은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부가가치세 역진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가 면세도 해당되고 있죠. 면세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시면은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를 주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봐요. 자, 1번. 각 애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는요. 기간이 종료하고 나서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무슨 기간이요? 과세기간 종료하고 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총괄납부 사업자의 경우에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해야 한다. 자, 이게 맞을 것 같지만 이게 틀렸어요. 이게 왜 틀렸냐면은 이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우리가 그 총괄 납부 사업자 제도는 이 안에 있듯이 납부만 총괄해서 하는 것이죠. 신고까지 총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총괄 납부 사업자의 경우는 총괄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만 해요. 세금 납부하는 것만 한 군데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신고는 사업장별로 해야 돼요. 신고는. 그래서 2번이 여기서 옳지 않은 신고 때문에. 신고는 사업장별로 해야 된다. 신고와 납부를 한 군데서 다 하는 특례 규정은 뭐가 있냐면 이 총괄 납부 사업자 제도가 아니라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예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예,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죠. 사업자 단위라 하는 말은. 그래서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신고, 납부, 세금계산서 발급 모두 하나에서 하는 방식이죠. 자, 3번은 맞았겠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네, 영세율 사업자는 조기 환급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애정 신고를 하는 경우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 우리가 이제 신고에는 애정 신고와 확정 신고가 이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있죠. 애정 신고 한 번, 확정 신고 한 번, 애정 신고 한 번, 확정 신고 한 번, 이렇게 돌아가는데 애정 때는 가산세 계산하지 않아요. 예. 확정 신고 때만 가산세 적용해 가지고 신고해 주는 거예요. 또 애정 때 안 하고 확정 때만 적용되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그 전자신고 세액공제라는 거 있죠? 10,000원 해주는 거. 이것 또한 애정 때는 적용하지 않고 확정 때만 적용을 해요.
그래서 요 4번은 맞는 거였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자, 그러면 이제 10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내역입니다.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네, 앞에 76회에서도 마지막 문제가 과세 표준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똑같습니다. 자, 국외 매출 수출한 거 과세 표준이에요. 이거 가끔 착각할 수가 있어요. 수출은 영세율이니까 과세가 아니지. 영세율은 과세입니다. 면세가 과세가 아니에요. 왜 영세율인데 과세라고 그러죠? 영의 과세인데 세율을 0% 적용해 주는 과세예요. 그래서 과세 표준으로 신고는 합니다. 근데 세액이 없어요. 세율이 0% 적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액이 없을 뿐이지 과세 표준으로는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과세 표준 신고를 해줘야 돼요. 면세 사업자는 신고를 안 해요. 과세 표준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면세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자, 그래서 수출 영세율 과세 표준은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국내 매출액, 요거 과세 표준이죠. 매출이니까. 그 다음 공장을 처분했어요. 공장이라는 것은 건물이죠. 건물. 근데 보니까 밑에 보니까 4천만 원 중에 토지분이 1천만 원, 건물분이 3천만 원. 그러면 토지분은 과세가 아니에요. 면세예요. 그래서 요 건물분 요것만 과세 표준입니다. 토지가 빠져야 돼요. 그래서 공장 처분 중에서는 3천만 원에 대한 300만 원만 매출세액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더하면은 과세 표준을 더하면은 7천에다가 3천이니까 1억 원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야 됩니다. 네. 자, 77회의 이론 문제, 뭐 아주 쉬운 것도 있었고, 약간 좀 새로운 형식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5번 문제 같은 것이 섞여 있다는 거. 이게 좀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좀 시간이 좀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실무 수행은 다음 시간에 같이 여기서부터 하기로 하고, 남은 5분 동안은 여러분들 개인 공부하는 시간 드릴게요. 예. 그리고 개인 공부하시고 또 개인적인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